저희가 우리나라 숲정책 산림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이런 숲정책에 대해서 좀 쭉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숲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숲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산불하면 이제 기후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많이 치부되고 있고, 특히 산림청에서도 이제 기후위기를 핑계 삼아 오히려 산불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만 또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산불이 산림청의 잘못된 산림 정책에 의해서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어 저희에게 많은 시작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산림 정책과 이 산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어떻게 해야 우리 산림을 잘 보존할 수 있는지, 산불의 강한 산림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앞으로 또 산불이 나서 보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남진규입니다. 제가 처음 산불을 취재한 게 96년도 같아요. 그때 고성에서 큰 산불이 났을 때, 그때 산불을 저걸 어떻게 해야지 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산불 나면 무조건 나무 다 베내고 거기에 새로 주로 소나무를 다시 심는, 특히 강원도는 소나무 아니면 뭐 살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거의 100% 벌채하고 소나무를 심는 게 관행이었어요. 우리 70년대 전까지 민둥산인을 이렇게 심었을 때, 나무를 심었을 때 대부분 소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소나무가 척박한 데서 잘 자라고 물 안 줘도 잘 자라고 이래서 그랬던 관행들이 계속 유지됐던 거죠. 근데 그때 강원대 정연숙 교수님이 40대 초반에 소장학자였는데 산림을 하는데 생태 쪽에서 접근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처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 산불 난데 나무를 왜 심냐? 산불 난데 가만히 내비두면 그 속에서 저절로 싹이 터서 숲이 훨씬 더 빨리 건강하게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나라는 산불 난 데를 나무 베고 돌아다니면서 다 짓밟고 거기서 또 나무 심는다고 밟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복원 속도가 늦다 그래서 이분이 그 논문을 쓰기까지 30년을 연구하셨더라고요. 30년 동안 산불이 난 데를 그냥 둔 데하고 나무를 심은 데를 대조구 두 군데를 비교하신 논문을 그때 마침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이런 제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와, 임업계의 뭐라 그러죠? 반박 내지는 이게 얼마나 심한지, 심지어 저희 기사를 실었는데 막 마케팅 쪽을 통해서 서울대 임학과 쪽에서 막 반론이 들어가지고 기사가 이만하면 자기들 반론도 이만하게 실어달라 그래서 3번인가를 실었어요. 제가 기사 쓸 때마다 반론을. 예, 굉장히 음악계의 반론이 셌습니다. 그 정도로 그게 가득해요.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20년 지난 얘기잖아요. 2000년 산불 때, 동해안 산불 때 그게 굉장히 세게 부닥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젊은 임학계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렇지만 신준환 박사님이라든지 백두대간 이런 거를 보존하셨던 이런 분들이 나서서 176명이 숲 전문가들이 모여서 산불 난 데를 어떻게 복원할 거냐라는 거를 가지고 수차례 토론을 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결론을 낸 게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2000년도 제가 일부 보여드릴 텐데, 아이고 그거 꺼주세요. 제 회의 알람인데. 그랬던 국가
표준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라는 지역은 어떻게 그 피해 보고를 한다라는 거를 2000년 동해안 산불 크게 났을 때 만들었어요. 그리고 2000년 동해안 산불의 보고는 52%를 나무를 심었고 48%는 그냥 내비뒀어요. 그냥 그때 또 워낙 넓은 지역이기도 했고 그래서 내비뒀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근데 지금 요즘 보면 산불이 나면 그 매뉴얼이 사라진 거예요. 그 몇 년 사이에 없어지고 다시 불만 나면 모든 산을 싹쓸이 배기를 하고 그 피해목은 전부 석탄발전소로 가져가고 그거를 산림조합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나서서 그거를 이제 일종의 시행을 하고 그 시공은 또 업자들한테 맡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자기들 매뉴얼도 안 지키는 거예요. 산림청 매뉴얼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매뉴얼에서 나무를 벨 때도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고비 사막의 모래 언덕을 만들어 버리는 게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심해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산림청의 산림 정책 자체가 이걸 방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림청은 지금 제일 근본이 뭐가 잘못됐냐면 산림이 30년이 지나면 나무가 늙어서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30년 지난 나무들은 베고 어린 나무들을 더 큰 나무 하나 벤 자리에 어린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감나무 하나 있는 것보다 큰 감나무 하나 있는 것보다 작은 나무 10개 있는 게 훨씬 산림 그 탄소 흡수 능력을 높인다라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끝없이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해도 교묘하게 이렇게 막 말 바꾸고 해도 결국 그걸 추진했던 이미라 국장이 승진해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예, 이미라 국장이.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산림조합이 나무를 베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나무를 베려면 벌기령이라는 게 있어요. 벌채할 수 있는 나무의 나이 기준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40년이었어요. 근데 그걸 30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숲이 대부분 언제부터 자라났냐 하면 1970년부터 자란 숲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시골에서는 연탄 안 뗐어요. 다 나무 떼거리만. 그 도시 주변에는 연탄을 빨리 보급해서 60년대 중반부터 보급을 해서 그 나무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지만 시골 지역은 특히 시골의 인가 주변의 야산들은 70년대까지 초까지 민둥산이 많았어요. 그때 많이 심었죠, 소나무들을.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뒷산에 요만한 소나무 묘목 막 심고 매년 막 가물면 물도 주고 우리가 심은 나무니까 이렇게 해서 키워서 우리가 졸업할 때만 되니까 벌써 소나무가 우리 키보다 큰 걸 보고 자라는 세대인데 그때 나무들이 지금 거의 40년에서 50년생 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숲이 그 지금처럼 울창하게 된 게 다 조림한 거 아니에요. 조림으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는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 사람들이 가서 나무를 베지만 않으면 저절로 숲이 되는 산들이에요. 다 아주 특별한 뭐 마사토 지역의 급경사지 이런 데 빼면 저절로 숲이 되는 나라인데 지금은 대부분 4, 50년 된 숲이에요. 이렇게 크든 작든 뭐 토질이나 토심이나 또 나무의 수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자연림은 40년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산림청 벌기령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산은 다 깎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깎아서 거기에 큰 나무들 베내고 작은 나무를 새로 심는 게 탄소 흡수 능력이 높아진다라는 잘못된 정책 근거를 가지고 지금 모든 산림청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 되는 건가요? 예. 예.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국내에서 특히 구규림에서 벌채되는 나무의 1도
가구재나 건축재나 목재용 그 강목 만드는 이런 걸로 안 갑니다. 99.9가 펄프, 그다음 펠렛, 아니면 석탄발전소 혼소용으로 들어갑니다. 석탄발전소 혼소용으로 들어가는 게 막 원목 그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대부분 펠릿 형태로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그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인정을 해주고 가중치를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높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쉽게 크게 얘기하면 한전이잖아요. 한전은 자기들이 발전량이 이 정도 되면 거기에 에너지를 엄청 쓰잖아요. 그게 대부분 석탄이잖아요, 지금. 아니면 원전은 별개로 하고, 석탄 발전에 대한 그 일정 부분 재생 가능 에너지를 퍼센트화 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안 지키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석탄 발전소 돌리면서 그만큼 일정량을 나무를 넣어버리면 이게 그 재생 가능 에너지 가중치도 높고, 그 대부분 풍력 발전이나 그 태양광을 대규모로 하는 사업자들도 사실은 한전을 끼고 하는 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 일정 부분 의무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지키면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나무를 너무 많이 떼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들어가면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납니다. 오히려 석탄보다 더. 왜 늘어날까요? 나무에 탄소가 안 쓰였어요. 석탄은 더 많잖아요. 네? 그거는 2차 피해입니다. 2차 피해고, 나무에 들어있는 발열량은 석탄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발전을 하려면 석탄의 2배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석탄이 제일 많고, 보통 화석연료 발전 중에 그 천연가스는 그거의 3분의 1 정도 되고, 나무는 바이오 매스는 석탄의 2배 가까이 돼요.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산이 황폐화되고, 그죠? 그다음에 산에 있는 나무가 탄소 동화 작용을 할 애들이 없어지는 거에 피해. 그다음에 그거를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토양이 다 교란되고,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려면 장비가 들어가서 끌어내야 돼요. 그러면 토양에 있던 탄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게 다 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잘못된 접근 때문에 모든 산불 정책이나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산림청이 나무는 바이오매스는 탄소 중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탄소 중립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논리 너무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면 따뜻하잖아요. 그 따뜻한 게 어디서 올까요? 불멍할 때 따뜻한 열기가 출발점이 어디예요? 나무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무가 원래 체온이 있어요? 없잖아요. 네? 탄소. 탄소는 그 에너지를, 그 열기나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어떤 그 매질일 뿐이에요. 에너지 자체는 탄소가 아니잖아요. 탄소를 포집했을 뿐이지. 우리 불멍할 때 따뜻한 열기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요새 태양이. 그 나무를 잘라서 떼면 따뜻하죠. 그 나무가 내는 칼로리는 다 햇님이 준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의 나무가 칼로리를 몸에 저장한 거죠. 탄소의 형태로.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그 효율은 2% 정도 됩니다. 100의 에너지를 태양이 주면 나무가 나뭇잎도 만들어야 되고, 꽃도 피워야 되고,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하지만 부피 생장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탄소 도관 작용을 통해서 자기 몸속에 에너지화 시켜서
간직하는 그 햇빛 에너지 양은 100 중에서 2 정도 되는데 결론은 석탄, 석유의 절반 정도 돼요. 이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2%의 효율을 가지고 석탄, 석유의 절반. 석탄, 석유의 따뜻함은 그럼 어디서 왔나요? 그것도 태양이죠. 4억 년 전에 나무들이 지층 변화로 석탄, 석유가 된 거니까 그것도 4억 년 전에 햇빛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지열을 제외하면, 그다음에 핵분열 이런 거 제외하면 다 햇빛이에요. 근원은 바람도 해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비도 해 때문에 오는 거고. 그러니까 햇님이 없으면 햇님이 부처님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 논리는 뭐냐면, 바이오매스는 그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에 흡수한 만큼의 탄소만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 평형이다 라는 것만 논리를 가지고 석탄에 넣든 뭐 막 자르든 뭐 태워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특히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두배기 벌채가 막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그죠? 이게 처음에 강원도 홍천 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박성률 목사님 아시죠? 그분 집 바로 옆이에요. 그 막 모두배기 벌채한 게. 예, 그 집 바로, 그 집도 가면 집 뒤는 숲인데 앞은 완전히 민둥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박성률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해서 이제 최병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고, 근데 또 조선일보가 또 막 득달같이 붙어서 또 사진을 찍고 이래서 굉장히 문제가, 예, 문제가 불거졌는데, 산림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는 사유림이다. 사유림이고 국유림에서는 저런 일이 없다. 라고 계속 막 해명 자료 내고 막 설명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국유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찾았어요. 근데 홍석환 교수님이 그래도 제일 잘 알잖아요. 어디에 국유림이 어떻게 배졌다 이런 거를. 이 양반 또 꼼꼼해가지고 그 하늘에서 보는 지도 있죠. 위성 사진을 막 찾은 거예요. 그래서 국유림인지 사유림인지 딱 레이어 구분해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최병성 목사하고 저하고 울진, 봉화, 영양 이 지역을 갔어요. 근데 1박 2일 만에 어마어마한 3군데 벌채지를, 국유림 벌채지를 1박 2일 만에 찾아냈어요. 그 드론으로 다 찍고. 그래서 막 갔더니 정말 심각한 거는 소강리 바로 옆인 소나무, 100년 숲 가꾸기 하는 숲, 여기를 다 베버리고, 그 다음에 낙동정맥 마루꿈이 지나가는 다분치 마루꿈 일대를 다 베버리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래 놓고는 자기들은 안 한다고, 모두배기 벌채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박살이 난 거죠. 그게 결국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를 했더니 국유림 벌기력 낮춘 것 때문에, 이렇게 키워서 나무를 벌채를 내야 이게 목재로서 사용 가치가 있는데, 어린애들을 벌채하는 바람에 목재로 못 쓰고 다 막 펠릿이나 막 뽀개 갖고 쓴 합성 목재 뭐 이런 걸로 다 들어가는 바람에 목재 값을 제대로 못 받은, 손해만 해도 몇천억이 되는 거예요. 산림청이 되게 세게 지적받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 현장을 한번 볼게요. 이 아까 포인트가 불이 이렇게 켜져 있어서 사진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불 잠깐 꺼도. 예. 예, 예, 하나만 꺼도 잘.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제 차입니다. 낙동정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주황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이제 울진군인데 여기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동해바다 쪽이고 이쪽이 봉화 쪽이죠. 이렇게 가는 낙동강, 낙동정맥의 준흥선을 이렇게 작사를 해버렸어요. 낙동정맥 준흥선이라 그러면 백두대간 보존법으로 산림청이 보호하는 숲이잖아요. 다른 업자가 이렇게 한다 그래도 구속시켜야 되는 그런 일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그래서 막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바람에 피해목이라고 넘어져서 우리가 가서 봤을 때 바람에 피해목이면 뿌리가 절반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자빠져서. 근데 멀쩡한 나무들 그루터기 베는 사진이 많습니다. 뭐 사진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모두배기 벌채를 이것도 거의 뭐 헥타르 단위가 꽤 되는 예. 여기가 울진 금강송면 아까도 금강송면입니다. 쌍전리라는 데인데 여기서 요능선 넘어서 여기가 소강리예요. 바로 골짜기 하나 차이로 금강소나무숲 보존하는 소강리고 여기가 쌍전리인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 처음에 위성 지도상으로는 모두 배기가 되어 있는데 입구에서 봤을 때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 가니까 백년숲 가꾸기 시범님이라고 해서 이 숲을 백년숲으로 가꿔서 우리나라 숲을 백년숲으로 가꾸는 모델 숲이다라는 안내판이 있는데 안내판이 되게 썩은 거예요. 다시 돌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인쇄물인데 막 코팅은 막 우글쭈글해지고 막 다 퇴색되고 이런 걸 이걸 왜 깨끗이 손을 안 봤지? 그리고 들어가서 이 임도 끝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세상에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로 180도 와이드로 파노라마로 찍은 거기 때문에 여러 광각으로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저 끝에 임도에서 이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무지무지하게 깁니다. 근데 계속 양쪽이 다 이쪽도 완전 벌목, 이쪽도 완전 벌목. 구기림인 거죠? 예, 구기림이에요. 그리고 백년숲 가꾸기 모델 숲이에요, 이게. 소강리처럼 만든다는. 그거를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나중에 산림조합에 있는 사람 통해서 저 나무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펠렛. 산림청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거 영양하고 봉화 경계인데 여기도 낙동정맥 트레일 바로 옆입니다. 장군봉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정확하게 낙동정맥 마루금은 아니지만 낙동정맥 트레일이 바로 일로 가요. 일로. 뭐 같으세요 도대체? 제가 고우의 주상아와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숲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저걸 산림청에 취재했더니 저게 규정대로 그나마 한 거라는 거예요. 뭐 경계부에 식생을 존치하고 사이에 숲도 좀 남기고 이렇게 땡땡이처럼 예. 이게 그나마 사유림보단 이게 낫지 않냐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숲을 이렇게 해놓고 산림청이 숲을 대하는 태도는 숲을 이제 우리나라 숲은 너무 많이 자랐기 때문에 빨리 잘라서 연료로 떼고 새로 나무를 심는 게 최고다. 다음 올해 난 산불이니까 울진 산불 얘기를 좀 잘 현장에서 안 보시고 잘 모르실 테니까 그냥 13일 동안 불 났다는 것만 아시죠? 불은 어떻게 꺼졌어요? 비 와서 꺼졌어요.
문제 대통령이 굉장히 전국의 소방차를 다 불러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고 막. 네. 소방차 다 불렀죠. 전국의 소방차 다 불렀는데 소방본부하고 산림청은 대책본부도 천막도 따로 치고 있었어요. 따로 치고 있었고 이 울진 산불을 겪은 경북도가 완전히 지금 뿔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다 모으고 소방차도 다 모아가지고 빨리 어디 갈까 우리 어디 불 끌까 이러면 기다려 보세요. 불은 우리가 끄는 거지. 그리고 3시간 4시간 대책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막 인가가 불타는데 그래서 경북도가 소방청하고 경북도에도 소방청이 있잖아요. 산불 나면 앞으로 경북 지역에 산불 나면 우리가 끄자 하고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산림청에 맡겨놨다가는 경북이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횟수로는. 그 다음이 강원도고. 강원도는 인구 밀도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는 경북도 소나무 많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강원도는 인구 밀도가 적기 때문에 사실 횟수는 적어요. 근데 면적이 많고 경북도는 산불 발화 횟수는 압도적으로 1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큰 불로 많이 번지기 때문에 경북도는 지금 지자체하고 소방청이 산불에 직접 대응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지사가 이철우 지사가 직접 나서서 아마 저게 경북도 사례가 정착이 돼서 성공적으로 불을 끄게 되면 산불을 끄게 되면 전국적으로 번질 거예요. 이제 산림청 그동안 산림청이 그런 산불 방제에 예, 산불 방제는 산림청의 역할이고 그래서 그 불 끄는 산불 방지 소방 헬기도 산림청이 더 많아요. 소방청보다. 그리고 산림청의 논리는 뭐냐면 소방청은 도시에 불난 거를 불 끄는 사람들이고 산에 불난 건 산림청이 꺼야지 소방청이 헬기도 몇 대 없고 그리고 산도 잘 모르고 이러는 사람들이 산불을 어떻게 끄느냐라는 게 산림청의 논리예요. 근데 이번 울진 산불에서 그 논리의 허구가 다 드러난 거예요. 이건 제가 현장에서 보고 쓴 건데 제목이 깁니다. 3시간 만에 바다까지 갔고 반대쪽으로 9일 동안 탔다. 이 우리나라 역사상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산불이 이렇게 크게 났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역사에 기록이 잘 없고 하여튼 기록된 일에 가장 큰 산불이 올 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불의 핵심은 다음 화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안 내려가지?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건 위성 지도에다가 제가 개념도를 그린 건데 불은 여기서 났어요. 여기서 났고 바람이 서풍이 불었어요. 서풍 부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3월 9일 밤에 10시 반에 그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밤에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서 불꽃이 다 보입니다. 연기하고 동해바다는 새카맣죠. 산불 기간 내내 바람은 서풍만 불었어요. 동풍이 불지 않았어요. 국지풍은 이렇게도 약간 불고 뭐 이렇게 갔는데 주 바람 방향은 계속 서풍이었어요. 근데 바람 따라 불이 여기서 발화해서 3시간 만에 울진 원전까지 갔어요. 그거를 못 막은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최초에 여기서 하천이 하나 있는데 헬기가 처음 출동했을 때가 이미 하천을 넘었어요. 50분 만에 출동을 했는데 이미 하천을 넘어서 산불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점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번질 때는 V자로 번집니다. 이렇게 바람을 타고 가면 V자로 번지는데 바람이 세면 V자가 좁고 바람이 약하면 V자가 넓게 가는데 이 정도 V자로 가버린 거죠.
그 산불 헬기가 처음 왔을 때는 이미 이 하천을 넘었어요. 넘어서 다시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왔을 때는 불이 거의 울진 원전까지 가버렸어요. 그리고 불은 이렇게 그 삼척을 향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울진읍 쪽으로 왔다. 그러니까 불머리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헬기들은 다 여기 집중되고 여기 집중되고 원전 쪽에 집중되고 이 동안에 불이 뒤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불난 첫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미. 이걸 못 끈 건 이해가 돼요. 워낙 불이 화학이 기세가 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로 번진 불을 9일 동안 못 끈 거예요. 뒤로 번진 불은 특히 이 지금 주불이 난 데에서 여기 응봉산이나 시비령까지 여기가 큰 산줄기란 말이에요. 이게 태백산맥 쪽에. 그 전에는 다 그 고만고만한 구릉들이에요. 그 구릉에 있을 때 구릉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잖아요. 산불은 올라오는 산불은 천하장사도 못 끕니다. 산불은 내려올 때 꺼야 돼요. 산을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경사실 반대로 내려올 때는 불이 낙산사 불 났을 때 보면 원통보전 탄 거는 7번 국도에서 동쪽으로 불이 확 올라간 불이었기 때문에 그 불로 원통보전하고 동종까지 다 녹아버렸잖아요. 그 낙산사 꼭대기는 평지잖아요. 사실은 이 경사에 비하면 평지인데 이렇게 불이 넘는데 그 열기로 원통보전 타고 동종까지 다 녹아버렸는데 홍련암은 안 탔잖아요. 그때 홍련암은 내리막에 있잖아요. 홍련암 사이에 뭐 관음송 같은 애들도 막 그 화기를 입어서 화상 치료하고 이랬는데 홍련암이 안 탔어요. 그때 그건 내리막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홍련암은 반대 내리막에 있잖아요. 불하고 불이 올라온 지점의 반대 마찬가지 원리예요. 이게 산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불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올라올 때는 못 꺼요. 어떤 특공대가 가도 못 끕니다. 산이 여기서 내려올 때 여기서 끄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의 소방차들이 다 동원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도 꽤 많이 동원돼 있었고 울진 지역의 사람들도 막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덕구온천 쪽으로 번지는 걸 못 막았어요. 그 사이에 개천도 있는데 지방도로도 있고 거기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거꾸로 번지는 불은 속도도 빠르지 않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3시간 만에 갔고 여기서 이 뒤로 소강지까지 하는데 9일을 갔으니까 훨씬 속도도 늦고 바람 보세요. 바람은 계속 이쪽이란 말이에요. 바람을 거슬러서 또 내리막에서 번질 때 껐어야 돼요. 덕구온천 쪽에서 지나면 덕구온천 지나면 응봉산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불이 세지는 게 연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이 세고 바람을 등지고 타면 세고 그 다음에 급경사를 만나면 세져요. 그러면 바람은 등진 게 아니고 맞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급경사 만나기 전에 응봉산이나 시비령 가기 전에 무조건 껐어야 돼. 무조건 어떤 핑계를 대든 이게 훨씬 시간이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9일 동안 그동안 하나도 못 껐어요. 그래서 전국 최대의 산불을 만들어 놓고 이 불 보세요. 이게 밤에 찍은 위성이 찍은 건데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쪽은 불영계곡 쪽이란 말이에요. 불영사가 요쯤에 있어요. 서풍을 타고 나가는 불 세죠, 되게. 그 다음에 여기에 불 되게 세게 보이죠. 여기 급경사 11형 쪽에 급경사를 만나니까 불이 세게 붙는 거예요. 이쪽은 불꽃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천천히 번지는데 이 불을 막았어야 돼요. 여기는 헬기로 하더라도 인력으로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방차들은 원전 옆에 소방차 다 세워놓고 다 대기하고 있고 이 지역은 누가 더 잘 알아요? 울진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잘 아는데 가면 산림청은 끼워주지도 않는 거예요. 대책회의에. 그리고 자기들만 청장만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하고 이 사람들 나중에 지도 보니까 3차 방어선을 여기 쳐놨더라고. 바다에 3차 방어선을 치우면 바다 지나가면 산불이 바다를 넘어가나?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산불 전문가들이 이번 울진 산불 보고 열불이 나가지고 취재하는 기자도 열불이 나는데 전문가들이 보면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자기 산이 불탄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집도 다 타고. 그래 놓고는 끝나고 나서 작년 윤석열 정부 직전에 문재인 정부 말기에 국회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심포지움을 열었어요. 산림청하고 뭐 오만 그쪽에 관련 학회 뭐 업계 다 해가지고 결론은 뭐냐?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산불 대응도 훨씬 더 많은 예산과 뭐 이런 걸 줘야 된다. 그런 식의 그 자기들 조직 늘리는 쪽으로 이 울진 산불을 이용한 것 같은 마치 느낌을 울진 사람들은 받았대요. 경북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소강리에 가면 소강리 대첩 팻말을 세워놨어요. 지들이 뭘 잘했다고. 이 어려운 와중에 소강리가 불타지 않고 막을 수 있었던 대첩비를 세워놨죠. 대첩비를. 세운 주체가 산림청에서 세웠다는 거. 예, 산림청이. 아니, 산림청이 아니고 남부지방 산림청. 예. 그게 산림청이죠. 뭐. 네. 스스로 굉장히 자기를 격려하면서 잘했다고. 근데 아까 그 2000년도 산불 났을 때 그 절반 48%를 자연복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2019년 이후에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어요. 대형 산불이 나면 전부 다 싹쓸이 벌채를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 요새 산림에서 나오는 그 바이오매스 중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미이용. 이게 지금 8배 정도 늘었어요. 한 5년 동안 사용량이. 그리고 2015년까지 20배까지 늘리려고 해요, 지금.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게 이 사진에 보이는 여기는 강릉 옥계, 그다음에 여기는 안동 이마, 여기는 속초. 하여튼 뭐 시리즈로 제가 여러 번 그 환경면으로 썼는데 이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번에 울진 산불 엄청나게 났잖아요. 그 중에 메인 산불이 건너간 11형 고갯길이 있어요. 보부산길. 거기를 우이령 사람들하고 일부러 산불 난 다음 달에 갔어요. 우리 한번 거기 가보자. 우리 갔을 때 너무 좋지 않았냐. 산불에 나서 얼마나 숲이 망가졌는지 우리 한번 직접 마음 아프지만 보러 갑시다. 제가 제안을 해서 여러 명이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웬걸 숲이 멀쩡한 거예요. 여기가 산불 난 데 맞아. 보니까 바닥을 자세히 보니까 산불이 지나가서 지표화도 있고 또 어떤 나무들을 보면 산불에 걸린 나무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산불 났다는 느낌이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숲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봤더니 이쪽은 보호림이잖아요. 보호림이니까 화렵수들을 솎아내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화렵수하고 소나무들이 섞여서 자라니까 산불이 지나갔어도 일부 소나무만 태웠지 참나무들은 멀쩡하니까 이렇게 새파란 거예요. 그냥 숲이. 그러니까 산불 났다고 산이 다 타지 않아요.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냐고 처음에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게 우리나라 맞아요? 이게 2020년 산불 난 안동 이마댐 옆 산불 피해지인데 나무 풀 한 폭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면도하듯이 다 벌채했어요. 불은 이쪽에서 났어요. 이쪽에 나서 이렇게 퍼졌는데 여기에 경북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다행히
경북 소방학교에 있는 그 소방 장비가 웬만한 소방서보다 훨씬 많아요. 거기 교관들도 많고. 그래서 소방학교 학생들이 이 임동면으로 넘어가는 불은 다 껐어요. 그리고 이 도로가 있어서 여기로 넘어가는 걸 끄고, 대신 불은 물을 만날 때까지 마음껏 탔죠. 근데 이 지역을 이렇게 완전히 고비 사막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도 심하죠. 근데 이거를 저분 주무시는데 주무시는 분은 제가 일어서라고 할 겁니다. 어디냐면 강릉 옥계예요, 옥계. 이게 지금 동해고속도로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어디에 동해 휴게소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옥계 휴게소는 요쯤에 있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쪽 면밖에 안 보여요, 이쪽 면. 도로에서는, 그죠? 이거는 드론으로 높이 올려서 전체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벌채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산이에요, 이게? 고비 사막이지. 이거 말을 여기도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속초에 속초 시내. 불은 이쪽에서 났어요. 이쪽에서 나서 이렇게 바닷가로 번졌는데, 바다를 넘어가면 불은 더 못 번지니까 거기서 끝난 거죠. 여기가 송지호예요. 송지호 리조트 있는. 요 옆이 속초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로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가다가 적당한 데 차 세워놓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또 나무 심었어요. 싹 벌채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계속 취재를 했더니 결국 산불 피해목을 산림조합장이 그 어느 신문에 글을 기고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필요 없다고 여겨졌던 산불 피해목을 석탄발전소의 혼소용으로 쓸 수 있으니 너무 좋다라는 취지의 글을 썼더라고요. 이게 두 개씩 넘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산림청이 만든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을 보면, 이게 매뉴얼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핵심 한 페이지만 제가 했습니다. 복구 기본계획 수립할 때 산림의 용도나 지형이나 숲의 상태나 이런 걸 봐서 구분을 해야 된다, 일단. 그래서 구분한 이유 핵심은 뭐냐면, 복구를 위한 그 사방사업이나 조림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벌채나 조림을 하지 않도록 그냥 놔두는 게 바람직한 그 산불 피해제는 그냥 둬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사진 설명을 할게요. 산불 피해목을 베서 여기에 새로 나무 심을 구간이다 그러면 피해목을 이렇게 가로로 사방댐처럼 쌓아서, 아니면 요건 축대 방식이고 요거는 그냥 가로 쌓기 하는 방식인데,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 산불이 났을 때 표토가 재로 뒤덮여 있잖아요. 그 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새로 식생이 자라날 때 얘들이 영양분으로 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핵심은 사람들이 막 들어가도 안 밟는 거예요. 밟으면 훼손되니까. 거기 자라나는 맹화도 훼손되고, 처음에는 풀부터 자라거든요. 가리왕산도 보면 처음에는 풀부터 났어요. 첫 해에는. 그 두 번째 해가 되니까 쌀이 나무 같은 게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물론 뭐 뿌리가 남아있는 참나무류에서는 맹화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풀들이 날 수 있도록 사람이 안 밟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표토를 잘
간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매뉴얼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산불이 나는 데를 모조리 베내고 그 산불 피해목을 끄집어내고 거기에 새로 나무를 심는 매뉴얼이 아니에요. 이게 산림청 매뉴얼인데 몇 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원칙은 같습니다.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세상에 이거를 제가 머릿속에 있는데 제가 문서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강원대 정연숙 교수님한테 정말 이번 산불 나고 나서 오래간만에 연락을 드렸더니 아니 거의 20년 만에 연락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기억을 하시고 아니 남 기자님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연락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저 이제 정년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교수님도 산림청 매뉴얼은 갖고 계시지 않고 2000년 그 고성 산불 때 그 산불 피해지 복원을 이렇게 한다는 그 당시의 문서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산림청에 그 매뉴얼이 분명히 있다. 나도 문서로 갖고 있었는데 워낙 옛날 거라 버린 것 같은데 요즘 같으면 PDF로 돼 있어서 버릴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막 문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료 많으면 버리잖아요. 기자들도. 맨날 뭐 집이 뭐 폐지 창고 다니고. 그래서 분명히 내가 본 기억이 있으니까 찾아봐라 그랬더니 한 보름 걸려가지고 산림청에서 세 번에 걸쳐서 개정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만든 매뉴얼 PDF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림청도 모르고 있었어. 세상에 이런 매뉴얼이 있다는 걸. 어이가 없죠. 그러고는 산불 난 거는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울진 산불은 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계속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럼 울진 산불도 아까 본 거기처럼 다 고비 사망을 만들 거냐, 아니들. 이렇게 산림청이, 그래도 청장은 또 뭐 그 브리핑 하면서 50대 50 얘기를 했어요. 신임 산림청장이 50대 50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사실 일부 구간입니다. 여기가 울진 원전이고, 여기가 삼척 LNG 기지예요. 그러니까 불은 LNG 기지 직전까지 갔고, 남쪽으로는 울진읍까지 갔고, 서쪽으로는 이만큼 11형 밑에서 바로 그 발화가 돼서 뒤로도 9일 동안 번졌으니까 이거는 전체 산불 피해지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 까맣잖아요, 지금. 능선부는. 이 불 한번 꺼보세요. 잠깐만. 다 새까맣잖아요. 그럼 저거를 나무 다 비낼 거냐, 이게. 그래서 요거는 산불 직후입니다. 울진 산불 직후. 요때는 참나무나 요런 애들이 잎이 안 났어요. 그래서 구별이 안 되는 게 까만 거는 소나무 숲이 탄 거는 맞아. 근데 파란 게 없으니까 이 고동색으로 보이는 애들이 저게 참나무류의 싹이 나기 전의 모습인지 아니면 소나무가 타다가 만 애들인지가 구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찍은 건데, 이건 제가 어디서 찍은 거냐면 아까 여기에서 보면 요 산 꼭대기에 보면 요쪽이 울진 미역으로 유명한 고포면인데, 고포리 꼭대기에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거의 울진 산불 피해 지역이 거의 다 들어온 사진이에요. 여기가 11형 쪽이고, 여기가 울진 원전이고, 여기가 이름 까먹었네. 부구리. 그 산불 피해 지역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거의. 이쪽은 남쪽에서 불이 삼척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북쪽 능선은 나무들이 멀쩡해요. 그죠? 근데 요 앞은 다 탔죠. 앞에 있는. 여긴 다 소나무였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벼 베기 전에 직전에 제가 한번 다시 내려갔어요. 왜냐면 단풍이 들어버리면 구별이 안 될 것 같아서 또 아까처럼. 단풍이 들기 전에 찍어봤더니 죽은 나무보다 산 나무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아까처럼 봤을 때는 전부 다 완전히 잿더미 같았지만 실제로는 죽은 나무들은 능선부의 일부, 다른 건 다 살아있어요. 나무들이. 참나무류들은 거의 죽지 않았어요. 6개월 안에 일어난 네? 6개월 안에 일어난 일인가요? 지금 이 산불 6개월 안에 반경이냐? 관광인가요? 아니, 얘들은 산불이 났을 때 아예 피해를 거의 안 입은 거예요. 참나무 유로들은. 그래서 그 참나무 중에서도 껍질이 제일 두꺼운 게 굴참나무잖아요. 굴참나무를 그 알도 레오폴드의 모래군의 그 12달 거기에 보면 그 초원과 숲의 전쟁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초원이 자기를 유지하고 넓혀나가는 무기는 산불이에요. 산불이 계속 날수록 초원은 넓어져. 그 다음에 숲은 산불이 나면 숲이 자꾸 빼앗기잖아요. 초원한테. 나무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거를 방어하는 벵가드, 거기서는 정확하게 벵가드라는 표현은 아니고 하여튼 그 최전방 그 투사로 굴참나무를 써요. 굴참나무는 산불이 나도 안 죽는 거예요. 왜냐면 이 코르크층이 두꺼워가지고 안에 있는 목질부가 피해를 안 입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무들은 자세히 보시면 하나도 안 죽었어요. 아까 제가 우령 사람들하고 5월 달에 11형 보부산길 갔을 때, 여기가 왜 산불 난 데가 왜 이렇게 녹음이 울창한 거야 했던 그 느낌 그대로예요, 여기가. 일부 소나무, 능선부의 소나무만 탔지, 썽썽해요. 계절에 따라서 보면 울진 산불 피해지가 전부 나무들이 다 죽은 게 절대로 아니다. 근데 일부 지금 벌써 이렇게 배기가 3군데 정도 시작이 됐어요. 이걸 지금 내비두면 여기 아까 봤던 데를 다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를, 예? 방금 전에 그렇게 지금 깎기 시작한 게 예. 지금 저희가 언제쯤 사진? 이게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예. 한 달 정도. 예, 11월 초 얘기니까 모두배기 한 데를 가까이 가서 보면 뭐 울진군 그 산림과 그 팀장도 신고가 들어오면 이 지역을 이게 다 사유림이니까 이 지역을 다 베겠다고 들어온대요, 신청은. 그러면 현장 가보고 여기 계곡부는 참나무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말려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너무 힘들다. 그 바닷가 쪽은 대부분 이런 구릉 지역은 국유림이 아니고 대부분 사유림이고 울진 산불 피해지의 국유림은 30%밖에 안 돼요. 30.2%. 나머지 70% 가까이가 사유림인데 국유림은 산림청을 막 좋으면 어떻게 최대한 벌채를 막고 이렇게 할 텐데 사유림에 대해서는 산림청은 나도 모르겠다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총 피해지가 9,000헥타르 정도 됐는데 8,000헥타르에 대해서 벌채 및 조림으로 예산을 다 잡아놨어요, 산림청이. 그럼 결국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산불 피해지 보고는 생태계 보존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최근에 쓴 기사입니다. 제목이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산림청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울진군도 열심히 하고
싶고 뭐 계획은 이렇다라는 얘기가 다 있는데 제목은 되게 세게 뽑았어요. 여기 보이는 산들을 다 벌채하고 나무 심겠다는 거냐? 왜냐면 얘기를 들어본 즉슨 구규림에 대해서는 뭐 자연 구규림은 또 소강리 가까운 시비령 쪽이나 응봉산 쪽 경사지들이 많고 사유림은 바닷가 가까운 이런 낮은 구릉지대가 많기 때문에 구규림은 그 자연복원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다 써주고 대신 걱정은 사유림 지역이다. 지금처럼 놔두면 사유림은 다 아까 본 옥계나 암동 임동면이나 속초 산불난 지역처럼 다 배내서 석탄발전소로 가고 거기에 다 나무 새로 꽂게 생겼다. 그리고 울진군 사람들의 정서가 뭐냐면 자기들 송이산의 80%가 불탔다. 그러면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산을 다시 송이산을 만들고 싶다. 내 세대에서는 송이를 못 따더라도 내 아들이든 손자든 누구라도 딸 테니까 나는 지금 불탄 나무 베내고 소나무 심고 싶다. 라는 게 거의 80% 정도의 산주들의 의견이에요. 울진군도 그거를 안 된다 라고 하기가 어려워. 산림청은 거기 내놓고 울진군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감나라 대추나라 할 입장이 못 돼. 그럼 내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울진군에서도 이런 거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 산주들이 제일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내 산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산림청이 뭐고 울진군이 뭐냐 이렇게 나오면서 내 산 다 벨 거야. 그리고 소나무 심을 거야. 막. 안 하면 내 돈으로 할 거야.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정말 대책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기사를 이렇게 쓴 거고 다행히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산림청에서 설명 자료를 냈어요. 해명 자료라는 이름은 안 붙이고 설명 자료를 냈는데 왜냐하면 해명한 내용이 하나도 가면 사유림 9,000헥타 중에서 8,000헥타르가 벌채와 조림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8,000헥타를 다 벌채하고 나무를 심지는 않겠다. 산림청도. 그리고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그 지구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할을 해서 되도록이면 존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지역을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울진군 산림과에서도 우리가 울진군 자체의 목표는 그 동해안 고성 산불 때처럼 최소한 50대 50 정도의 자연복원과 인공복원을 하는 걸 목표를 내부에서 세웠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몇 가지 원칙을 세웠대요. 너무 경사가 급한데, 그 다음에 땅이 너무 마사토 중심으로 돼서 나무를 심었을 때 살 수가 없는 지역, 그 다음에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 세 군데는 무조건 자연복원하기로 산주들도 그 벌채 허가를 내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자기들은. 그거 정도로 울진군도 조금은 약간 전향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산불 피해지의 모두 배기, 벌채목 반출 이런 거는 출발이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석탄 발전에 집어넣는 것 때문에 시작됐고 점점 확산되고 있고 이거를 막지 않으면 일단 법에서는 그 산불 피해목이나 그 미이용 바이오매스에게 풍력이나 태양광보다 더 많은 가중치, 재생 가능 에너지 가중치를 주는 이 법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서 최근 한 거는 바이오매스는 첫 번째는 사용하도록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이렇게 목재로 쓰거나 이러면 일단 나무를 쓰잖아요. 그러면 탄소가 그 가구 속에 포집돼 있고 집 기둥 속에 탄소가 고정돼 있고 또 목재 속에 고정이 돼 있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쓰다가 그것이 도저히 재활용이 안 되는
뭐 쉽게 얘기하면 오래오래 놔두면 썩잖아요, 이 나무가. 썩어서 도저히 그 목재로 사용할 수 없을 때만 써라는 정도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도 그런 거를 강화를 해야 되는 산림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미용 그 바이오매스를 2015년까지 한 12배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12배를 예. 12배.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8배 늘어났거든요. 5년 만에 8배로 늘었는데 그거를 12배까지 늘리겠다고 지금. 목표로 보자면 산불이 나면 12배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좀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산림청은 산불이 나야 산림조합이 돈 번다. 왜냐면 산불 피해목은 나무값이 거의 없거든요. 산주들한테 푼돈 쥐어주고 산림조합은 그걸 펠렛 만들어가지고 저기 석탄발전에서 팔면 그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용 바이오매스 사용량, 아니 그 생산량을 봤더니 2021년에 경북도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산불 난 시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해. 그리고 임동 아까 산불 피해지 보여드렸죠. 그 옆에 내려가다 보니까 그 옆에서 펠렛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울진어. 아니 안동 임동 그 이마댐 옆에 산불 났는데 가니까 펠렛 만드는 기계가 포크레인처럼 생겨서 탱크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거기서 펠렛 야외에서 그냥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펠렛을 만들어 버리면 그거는 부피가 작아지니까 거기서 바로 운송해서 가는 거죠. 나무로 운송하는 게 아니고 그 산불난 현장 옆에서 펠렛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그 잘못된 그 산불 대책, 산불 피해지 보건 대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시의 눈을 조금이라도 감아버리면 이런 현상이 계속 더 확산되면 확산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울진 산불 이 넓은 피해 지역이 다 아까 본 옥계나 임동면이나 속초 산불 지역처럼 다 모두백이 벌채가 되고 거기에 또 나무를 심는 이런 그럼 돈도 많이 국가 예산은 엄청 들어요. 산주들은 푼돈 받고 산림조합은 큰 돈 챙기고 이런 잘못된 산불 피해지 보건 구조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불교환경연대 분들도 사찰님만 보시지 말고 이런 전체적으로 특히 미용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그 석탄 발전에 혼소 발전으로 들어가는 나무 쓰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아마 이게 계속 확대되면 우리나라 한 절반 다시 민둥산 될 것 같아요. 그걸 막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예. 마지막은 울진 산불 피해지. 여기에 11형 꼭대기 쪽인데 양쪽에 부부송이에요. 소나무들이 화렵수 속에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있는 저게 산불 핵심 피해 지역인데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